갈산도서관 이용자들이 주로 보시겠죠? 네. 어떤 동네에 이용자들이 있으신가요? 여기가 신정동? 네, 신정동. 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갈산도서관 사서 박혜옥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익숙해졌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안심이 되고 사람 간 적당한 거리 두기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전에 거리낌 없이 왕래하며 손잡고 함께 나누던 자연스러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날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은 온전히 자유롭던 그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로 최근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과학의 품격 등을 출간하고 여러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강양구 기자님과 함께 뉴노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강양구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몇 개월 전부터 대면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면 강의로 전환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취재해왔던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를 취재해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제가 2003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 썼던 여러 기사가 바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에 유행을 해서 21세기 최초의 이제 팬데믹 상황을 제가 취재하고 또 기사로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중동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유행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5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뭔가 지금 화면이 계속 넘어가고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2015년에는 2012년에 중동에서 발생해서 토착화되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쿠웨이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수십 명이 생명을 잃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도 제가 계속 취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그게 1월 25일 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첫 환자가 생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기자 생활을 내내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을 취재를 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에서 슬라이드 사진에서 보듯이 팩트체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방금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방송에서 굉장히 익숙하신 감염병 전문가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님과 함께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라고 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이전에도 뭔가 슬라이드가 계속 잘 안 넘어가네요. 이 책 이전에도 과학의 품격이라던가 혹은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펴내서 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 시대에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갈산도서관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9개월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 들어서 2003년에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고,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생겼고, 또 2015년에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작년에 생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21세기 들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과 지금 이 지구환경 사이에, 지구환경 생태계 사이에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넓은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갖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는 그런 그 관계의 변화가 지금의 코로나19 유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짚어보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이나 아니면 질문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서 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답변을 드리면서 못했던 이야기들로 남은 시간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가 아니라서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색하지는 않죠? 앞에 지금 소리 좀 내쉬셔도 돼요. 앞에 지금 사서 선생님들께서 마스크 꼭 끼고 지금 침묵을 하면서 저를 막 감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청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유롭게 소리도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계속 잘 안 넘어가서 약간 말썽이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동물 사진들을 몇 개 계속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토픽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폰트가 깨져가지고 나오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동물은 도도새입니다. 도도새. 자, 여러분, 혹시 도도새를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세요? 기억 안 나세요? 사서 선생님들이시지만 책은 많이 안 읽으시는 걸로. 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하신 책에 등장하는 새인데요. 루이스 캐롤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새가 바로 도도새입니다. 자, 그런데 루이스 캐롤이 이상한 나라 20세기 초반에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도도새라고 하는 새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도도새는 인간에 의해서 멸종당한 것으로 확실히 확인된 가장 유명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16세기 초에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섬이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요. 그 마다가스카르 섬 옆에 모리셔스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관광지로 유명한 섬이죠. 이 모리셔스 섬을 지나가던 포르투갈 선원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에 이 지나가던 포르투갈 선원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한 약 180년 정도가 지난 1681년에 마지막 도도새가 발견되고 나서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멸종한 것이죠. 자, 그러면 도도새는 왜 멸종을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 속에 도도새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도도새는 맛있게 생겼나요? 맛없게 생겼나요? 네, 아마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 네, 치킨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갈산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책은 잘 안 읽으셔도 먹는 것에 대한 감시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오랜 항해에 지쳐서 신선한 고기가 고팠던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도도새를 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도도새를 잡아먹어 보는 거였겠죠. 그런데 도도새는 실제로 굉장히 맛이 없었다 그래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고기가 고팠다고 하더라도 두 번 다시 먹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식용으로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은 새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식용으로 적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도새는 1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리셔스 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거든요. 그러면 도도새가 멸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180년 동안 이 포르투갈 선원들을 포함해서 모리셔스 섬을 지나가던 많은 선원들이 이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인간과 도도새의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모리셔스 섬을 방문하기 전에 모리셔스 섬의 왕은 도도새였습니다. 천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날아서 도망갈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날개는 퇴화됐고 다리는 굉장히 튼튼해졌고, 그래서 날개는 퇴화한 날개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키 1m 정도의 도도새가 섬 곳곳을 누비고 다녔죠. 키 1m라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7살에서 8살 정도 아기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도새가 사람을 처음 맞닥뜨렸어요. 자, 피했을까요? 뭐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도도새를 신기해하는 것만큼이나 도도새도 사람을 신기했을까요? 네, 도도새도 사람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고개도 갸웃갸웃 거리고 쫄쫄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도도새를 오랜 항해에 지친 포르투갈 선원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네,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살던 도도새, 어른 도도새의 상당수는 지나가던 선원들의 모리셔스 섬을 지나가던 선원들이 상륙할 때마다 그 선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맞아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도새는 죽임을 당한 다음에 신기하니까 이제 박제가 되어가지고 유럽 곳곳으로 보내지고, 이제 그렇지 않은 도도새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제 맞아 죽은 거죠. 자, 그게 이제 섬에서 도도새가 사라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좀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상륙할 때 선원들과 함께 섬에 상륙한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네. 네,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은 거의 10의 한 9는 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물론 인간을 따라서 바이러스나 세균도 모리셔스 섬으로 들어갔겠지만, 인간을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쉽게 변이를 일으켜서 도도새를 괴롭히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또 다른 것입니다. 바퀴벌레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보통 인간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동물 중에서 쥐가 있죠, 쥐. 네, 배에서 살던 쥐가 인간이 상륙할 때 같이 따라서 섬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모리셔스 섬에는 쥐떼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따라 모리셔스 섬으로 들어간 쥐떼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실험실에서 쥐를 키워봐서 알거든요. 네, 조금만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셔스 섬에 들어가 몇 마리의 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쥐떼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먹잇감은 무엇이었냐면 도도새가 낳은 알과 그리고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들이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도도새는 잡혀서 박제가 되거나 혹은 선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맞아 죽고, 그리고 도도새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낳은 알이나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선원들과 함께 섬에 상륙한 쥐떼들에 의해서 또 먹힘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도도새를 보호하지 않는 한은 도도새의 개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1681년에 마지막 도도새가 발견되고 나서 그 이후로 도도새는 발견되지 않는,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도도새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도도새가 17세기 후반에 멸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도도새의 운명과 같은 일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동식물들에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넘기는 게 잘 되네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새는 괌딱새인데요. 괌딱새는 1983년에 마지막으로 발견되고 나서 멸종된 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지로 유명한 괌섬에서 살던 토종새였어요. 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괌에 다녀와 보신 적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괌에 갔을 때 혹시 괌의 숲에서 새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물론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죠. 아마 풍광에 취하고 또 해변에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테니까. 자,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혹시 괌으로 휴양을 가실 일이 생긴다면,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도 한번 숲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괌의 숲에서는 새가 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괌섬에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는 로타섬이라고 하는 또 관광지로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그 로타섬에 가보면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숲에서 새가 많이 웁니다. 그런데 그 로타섬에서 불과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괌섬의 숲에서는 새가 울지 않습니다. 왜 새가 울지 않냐면 괌딱새 같은 애초에 그 숲에서 살던 토종새들이 다 멸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멸종되었을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갈색나무뱀 때문입니다. 보기에도 징그럽죠. 갈색나무뱀은 다 자라면 몸 길이가 3m 정도까지 자라는 굉장히 큰 뱀입니다. 큰 뱀이지만, 큰 뱀이고 또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뱀이긴 합니다만, 원래 갈색나무뱀이 살던 인도네시아 지역의 열대 우림에서는 갈색나무뱀의 이 먹이사슬에서의 위치는 한 중간 정도예요. 갈색나무뱀이 잡아먹는 작은 조류나 작은 포유류나 작은 양서류도 많지만 그만큼이나 갈색나무뱀의 포식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만 하더라도 갈색나무뱀은 시쳇말로 쭈구리입니다. 약간 길을 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열대우림에서 길을 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쭈구리로 살던 갈색나무뱀 중에 한 마리가 1949년에 어느 날 큰 뜻을 품고 몰래 배에 탑니다. 그런데 그 갈색나무뱀 뱃속에는 암컷이었어요. 그래서 알도 가득 들어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알을 벤 갈색나무뱀 암컷이 큰 뜻을 품고 배에 몰래 승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배가 괌섬의 항구에 잠깐 정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갈색나무뱀이 여기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계시를 받았는지 괌섬의 항구에 1949년에 어느 날 내립니다.
이렇게 갈색 나무뱀이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괌섬으로 건너온 순간 갈색 나무뱀에게는 천국문이 열리고, 그리고 괌섬에 살던 괌딱새 같은 토종새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린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갈색 나무뱀의 뱃속에 많은 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괌섬의 숲에 따리를 틀자마자 갈색 나무뱀은 알을 낳았겠죠. 그리고 그 알들에서 또 갈색 나무뱀 새끼들이 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란 갈색 나무뱀 새끼들 중에는 암컷과 수컷이 있었겠죠. 그런 암컷과 수컷,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미를 해서 갈색 나무뱀의 개체수를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갈색 나무뱀 입장에서는 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괌섬의 숲이 애초에 자기가 살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과 별로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괌섬의 숲에는 갈색 나무뱀의 포식자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고, 대신에 갈색 나무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괌딱새 같은 작은 조류나 혹은 박쥐 같은 작은 포유류나 혹은 두꺼비나 개구리 같은 작은 양서류들이 득실득실 거렸던 거죠. 그래서 괌섬에서 갈색 나무뱀은 계속해서 개체수를 늘려가고, 그렇게 갈색 나무뱀이 개체수를 늘려갈 때마다 괌섬에서 애초 살고 있었던 괌딱새 같은 토종새들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색 나무뱀이 괌섬에 상륙한 지 불과 수십 년이 지나면 괌딱새 같은 토종새들이 씨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괌섬의 숲에서는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으로 변한 곳이죠.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숲에서 개체수를 늘려가던 갈색 나무뱀이 이제 그 야생 조류를 초토화시킨 것을 넘어서서 아까 이야기했던 작은 포유류들, 박쥐 같은 작은 포유류들, 그리고 작은 양서류들도 지금 계속해서 갈색 나무뱀의 이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다 못해서 갈색 나무뱀이 인간의 영역까지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괌섬의 지방신문을 보면 스네이크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랙아웃은 흔히 정전을 말하거든요. 자, 스네이크 블랙아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스네이크 블랙아웃은 지금 슬라이드가 계속 말썽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스네이크 블랙아웃은 뱀 때문에 생기는 정전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괌섬의 숲에서 개체수를 늘려가던 갈색 나무뱀이 인간의 영역까지 넘어오는데,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나서 따리를 틀면서 햇볕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 전신주인 거예요. 그래서 전신주 곳곳에 갈색 나무뱀이 올라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건드리니까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괌의 지방정부나 혹은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입장에서는 이 갈색 나무뱀이 골칫거리죠. 괌섬의 생태계를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잦은 정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와 군대가 협심을 해가지고 갈색 나무뱀의 개체수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늘어난 이 갈색 나무뱀의 개체수들이 쉽게 줄어들지가 않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흥미를 돋기 위해서 이 괌의 토종새와 그리고 갈색 나무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인간이 의도했든 혹은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인간이 세계 곳곳을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인간과 함께 이동한 여러 외래종들이 다른 토착 생태계에 들어가서 갈색 나무뱀이 괌섬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킨 것처럼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세요. 사진 굉장히 평화로운 사진이죠. 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은 브랜던 쇼라고 하는 고래 조련사고요. 그리고 그 브랜던 쇼 고래 조련사 옆에서 귀엽게 이렇게 고개를 딱 내밀고 있는
고래는 틸리쿰이라고 하는 범고래입니다. 얼핏 보면 돌고래처럼 생겼지만 돌고래보다 훨씬 더 큰 범고래입니다. 자, 몸 길이는 7, 8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7톤에서 8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고래입니다. 그런 범고래를 저 브랜던 쇼 같은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묘기도 부리게 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맞춰서 물장구도 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쇼를 보이죠. 자, 이런 쇼가 진행이 되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테마파크로 알려져 있는 시월드라고 하는 해양 테마파크인데요. 시월드는 미국에 두 곳이 있어요. 서부 캘리포니아 남부의 샌디에이고에 시월드 샌디에이고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동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시월드 올랜도가 있습니다. 틸리쿰과 브랜던 쇼는 시월드 올랜도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조련사와 범고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진의 뒤에는 엄청난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자, 2011년에 어느 날 저 범고래 틸리쿰이 옆에서 자기를 굉장히 아끼고 훈련을 시키던 브랜던 쇼를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인 범고래를 보고 있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랜던 쇼와 조련사와 그리고 범고래 사이에 이 무섭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저 범고래 틸리쿰이 세상에 숨겨왔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고래 틸리쿰은 2011년에 자신의 조련사를 물어뜯어 죽이기 전에 이미 살인 전과가 2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1991년에도 사람을 한번 죽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9년에도 사람을 한번 죽인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11년에 자신의 조련사를 또 죽인 것입니다. 자, 틸리쿰은 왜 살인 범고래가 되었을까? 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범고래의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얼른 검색하세요. 범고래의 영어 이름은 킬러 웨일입니다. 킬러 웨일입니다. 자, 왜 킬러 웨일이냐면 범고래는 명실상부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진은 범고래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혹등고래를 범고래떼가 대양에서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촬영팀이 촬영한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자, 범고래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혹등고래나 혹은 포유류 중에서 혹은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몸 길이가 27m, 28m 정도 되는 대왕고래나 대왕고래 새끼를 범고래떼가 사냥을 해서 죽이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자,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사진의 주인공이 이 북극곰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북극곰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막 힘겹게 헤엄치고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북극곰이 그렇게 대양을 헤엄칠 때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다시 원상태로. 아니요. 자, 북극곰이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때 힘들기도 하지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공포에 떨고 있냐면 그렇게 헤엄치는 북극곰을 밑에서 잡아채서 범고래가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가 범고래입니다. 여러분 흔히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그러면
고래 가족의 상어 가족의 상어를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바로 그 상어를 잡아먹는 게 봉고래입니다. 네, 그래서 봉고래를 여러분들이 귀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이 틸리쿰이 살인 봉고래가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애초에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봉고래를 사육을 해서 쇼를 하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성과 맞지 않는 거죠.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 다니면서 3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킬러웨일을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수족관에 가둬두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훈련을 시켜서 쇼를 하게 하는 건 애초에 그 고래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고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범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에 강한 범고래도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범고래도 있는 거죠. 틸리쿰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범고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견뎌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면 폭발하는 거죠. 1991년에도 한번 폭발을 했고 1999년에도 한번 폭발을 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에는 그 폭발의 희생양이 그 봉고래를 너무나 아꼈던 조련사가 된 것입니다. 자, 틸리쿰은 이렇게 3명의 사람을 죽이고 나서 또 7년 동안 전시용으로 더 사용이 되다가 2017년에 37년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틸리쿰과 조련사 그리고 틸리쿰의 이 과거에 살인 고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미국의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이 시월드를 상대로 범고래 쇼를 중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시가 되고 쇼를 하고 있는 범고래들을 다시 대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시월드에서는 범고래 쇼는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범고래 쇼를 중단을 했지만 여전히 시월드에서 애초에 쇼를 하던 범고래들은 사람들에게 전시용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월드 같은 해양 테마파크 입장에서는 범고래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겠죠. 범고래를 잡아서 그리고 사육을 하고 또 훈련을 시킬 때 엄청난 자원과 비용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회수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이 범고래 쇼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겠죠. 자, 이렇게 틸리쿰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틸리쿰은 정말 불쌍하구나. 틸리쿰 같은 범고래는 대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대양에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면서 막 사냥을 하는 범고래들은 과연 행복할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세계 곳곳의 해변으로 범고래, 돌고래, 혹등고래 등등의 여러 고래류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서 떠밀려오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고래들이 죽어서 해변으로 떠밀려 오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죽어서 해변으로 떠밀려 온 고래의 몸속에 PCB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CB는 폴리어마 바이페닐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인데요. 과거에는 널리 사용을 하다가 1970년대 들어서 이 자연 생태계로 노출된 PCB 같은 화학물질이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전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도 일부 국가들에서 사용되었던 PCB가 이제 토양이나 하천을 통해서 자연으로 배출이 되고
그것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PCB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강이나 바다의 PCB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런 PCB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바다 생물들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PCB는 바다의 먹이사슬의 가장 밑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모라고 알고 있는 흰동가리 같은 작은 물고기의 몸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작은 물고기들은 뭐 명태라든가 고등어 같은 좀 더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겠죠. 그런 명태나 고등어는 우리가 참치로 알고 있는 다랑어나 새치의 먹잇감이 되고요. 그런 다랑어나 새치는 뭐 상어 같은 것의 먹잇감이 되고, 그 상어는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범고래 같은 것의 먹잇감이 되겠죠. 이렇게 먹이사슬이 점점 올라갈수록 그 몸속에 PCB 같은 화학물질이 점점 더 많은 양이 농축이 되는 현상을 생물 농축이라고 하죠. 그런 생물 농축 현상 때문에 바다에 살고 있는 상위 포식자 혹은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를 비롯한 고래류의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화학물질, PCB 같은 화학물질이 농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심하게 PCB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고래류는 이제 중독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영문도 모르게 죽어서 해변으로 이렇게 떠밀려오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 생태계 야생 상태에서의 고래류가 얼마나 많은 PCB 같은 화학물질이 농축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이 고래류의 몸속에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런 야생 고래류 중에서 유독 몸에 PCB 같은 화학물질의 비중이 낮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었냐면 수유를 하고 있는 암컷 고래들은 몸에 PCB 같은 화학물질의 농도가 낮았어요. 자, 수유를 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몸에 PCB 같은 화학물질 농도가 낮은 이유는 뭘까요? 네, 아마도 얼굴 찌푸리시는 분들 보입니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맞습니다. 암컷 고래들이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그 젖을 통해서 암컷 몸에 축적되어 있던 PCB 같은 화학물질이 빠져나간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젖을 배가 고파가지고 받아 먹는 고래 새끼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암컷 고래의 몸속에 있는 화학물질이 고스란히 젖을 통해서 새끼에게 전달이 되니까 세상을 얼마 살지도 못한 새끼들이 어미고래의 몸속에 있는 화학물질을 그대로 받아서 PCB 중독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으로 밀려오는 고래들 중에는 다 큰 고래들도 있지만 새끼 고래들도 많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뭔가 굉장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인간이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낸 화학물질 때문에 고래들 사이에서는 배가 고픈 새끼에게 젖을 먹였는데 그 젖이 사실은 독극물이어 가지고 새끼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고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래고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경상북도 포항 근처에서 일부 고래고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고래고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적죠. 근데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래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포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곳곳에서 고래를 여전히 잡고 있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 고래고기는 굉장히 귀한 고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이게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장하다고 시부모가 혹은 친정 부모가 그 딸이나 혹은 며느리에게 몸보신하라고 고래고기를 사줍니다. 그러면 그 고래고기를 먹은 임신부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에게 모유가 좋다고 모유수유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엄마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었던 PCB 같은 화학물질이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배출한 화학물질이 야생고래들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야생고래뿐만 아니라 다시 그게 인간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질문 떠오르셔야 돼요. 고래고기만 안 먹으면 괜찮나? 네, 아니죠. 자, 아마 방송 보시는 그 여러분들 중에서 참치회 즐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 참치회 드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공고컨대 한 달에 한 번 드셨던 분들은 분기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분기에 한 번 드셨던 분들은 반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드셨던 분들은 1년에 한 번으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참치회가 사실 다랑어나 새치인데, 다랑어나 새치는 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랑어나 새치의 몸속에도, 그러니까 참치 안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PCB 같은 화학물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참치회를 즐기시는 분들은 참치회를 드시지 않는 분들보다 몸에 PCB 같은 화학물질이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참치회만 문제일까요? 참치캔도 문제입니다. 네. 자,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먹기 편하다고 또 맛있다고 또 참치캔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먹기는 합니다만 공고컨대 몸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참치캔에 들어있는 참치에도 PCB 같은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예 참치캔이나 혹은 참치회를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게 결국에는 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곳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배출한 화학물질이 봄고래 같은 야생고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식으로 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테마파크에서 구경거리가 되어가지고 쇼를 하는 틸리콘 같은 봄고래나 혹은 야생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봄고래들이나 사실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잠깐 봤던 사진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이 바로 이 북극해의 녹은 얼음과, 그리고 그 얼음 위를 힘겹게 걸어 다니고 있는 북극곰 엄마와 북극곰 아기의 사진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 그다지 마뜩지 않습니다. 왜 마뜩지 않냐면 마치 기후변화나 혹은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극곰이나 혹은 북극곰 새끼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과학상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 북극곰이 다니고 있는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할까요? 상승하지 않을까요? 제가 맞추시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네, 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아마
댓글을 달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왜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냐면 북극을 덮고 있는 얼음은 육지 위를 덮고 있는 얼음이 아니라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철에 즐겨 드셨던 차가운 탄산음료나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탄산음료나 아메리카노 위에 얼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마시지 않고 놓으면 그 얼음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지요. 근데 그 얼음이 녹아도 가득 찼던 그 컵에 탄산음료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마치 얼음이 녹아도 컵에 들어있는 탄산음료나 커피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 것처럼 북극해 위에 떠있는 얼음이 녹아도 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데 그 해수면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구의 육지에 있는 얼음이 녹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의 육지에 갇혀있던 얼음 중에서 지구의 육지에 얼음이 갇혀있는 대표적인 곳이 북극에도 한 곳이 있고 북쪽에도 한 곳이 있고 남쪽에도 한 곳이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곳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인 그린란드 위에 있는 얼음입니다. 그린란드 위에 수백 미터 두께로 쌓여있는 얼음이 지구가 데워지면서 녹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린란드 위에 갇혀있던 육지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해로 흘러들어가면서 해수면을 높이는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남쪽에는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땅 위에 수 킬로미터 두께로 얼음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여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이 있습니다. 자,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로 그런 남극 위에 있는 얼음도 녹아서 남극해로 자꾸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린란드와 그리고 남극 대륙에 있는 육지에 갇혀있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아마 열팽창이라고 하는 현상 배웠던 거 어렴풋하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열을 받으면 팽창합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70%를 녹고 있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은 액체잖아요. 지구가 데워지면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도 데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도 열을 받으면 열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가 열을 받으면 그 연장선상에서 바닷물도 열팽창을 합니다. 자, 액체가 팽창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자, 바닷물이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닷물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육지에 갇혀있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또 바닷물 자체가 열을 받으면서 팽창하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만나게 돼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추세대로 바닷물이 데워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데워지면 과학자들이 예측하기에는 2100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80년 정도의 후가 되면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약 1m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더 높이 상승하는 곳도 있고 조금 낮게 상승하는 곳도 있겠지만 평균을 내보면 한 1m 정도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의 바닷물이 1m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바다를 면한 곳 중에서 낮은 지역은 다 침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곳들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해수욕장들이에요. 자, 해운대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여러 가지 해수욕장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런 해수욕장들은 앞으로 70년, 80년 후가 되면 다 바닷물에 잠길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그리고 부산 신항, 이런 식으로 뭔가 바다를 메워가지고 시설을 만든 곳들은 다른 곳들보다 지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들도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게 해수면이 1m 상승했을 때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추세대로는 1m 상승한다라고 하는 예측치는 너무나 낙관적인 예측치다. 실제로는 2m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2m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제 고향이 목포, 여수, 속초, 군산, 자,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항구 도시들이죠. 자, 가깝게는 중국의 상하이, 홍콩, 마카오, 일본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유럽의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남미의 리오데자네이루, 상파울로. 자, 다 어떤 도시들입니까? 자,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락펴락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들이죠. 자, 그런 항구 도시들이 다 도시 기능을 잃고 베네치아나 혹은 베네치아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상태로 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나라 서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런던, 템스강을 끼고 있죠. 파리, 세느강을 끼고 있습니다. 자, 굳이 항구 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강물의 수위도 높아집니다. 자, 지금은 강변뷰라고 해서 굉장히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사는 곳이 흡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0년, 70년, 80년 후에도 과연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450개의 핵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 핵발전소들은 그 핵발전소 안에 있는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바닷가나 혹은 강가를 끼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고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바닷가나 혹은 강가에 위치한 핵발전소들도 침수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우리나라에 24기 핵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는데, 서해안과 동해안에 있는데, 그런 핵발전소들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후쿠시마 발전소에 이 방사성이 누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다로 노출이 되어서 뭐 해산물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 여러 곳의 바닷가에서 재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불과 70년, 80년, 90년 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70년, 80년 후면 다음 세대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사서 선생님들이나 저나 혹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살지는 못하겠죠. 그때까지 살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아이들이나 혹은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은 그 세상에서 분명히 살게 될 텐데, 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은 질문을 던지겠죠.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의 문제는 자, 저 북극에서 힘겹게 사냥을 하는 배가 굶주린 북극곰 모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미리 잘 알고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가디언 같은 매체는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언을 했냐면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냥 글로벌 워밍하면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이라는 표현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지금 지구가 데워지고 있는 것의 실상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글로벌 워밍 대신에 글로벌 히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다. 그래서 지구 가열이라고 번역될 만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기후변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도 너무나 중립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지금 기후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반영이 안 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대신에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혹은 클라이메이트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다. 기후변화 대신에 기후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가열이나 혹은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의 정체가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같은 게 죽어 있습니다. 새 같은 게 죽어 있고 그 죽어 있는 새의 몸 안에 알록달록한 것들이 들어있죠. 어떻게 보면 취향이 고약한 설치 미술가의 작품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크리스 조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북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드웨이 섬,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드웨이 해전으로 유명했던,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던 그 미드웨이 해전의 그 미드웨이 섬 안에 미드웨이 섬을 방문했을 때 섬 곳곳에서 발견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뭔가 새가 죽어 있고 그 새 곳곳에 알록달록한 무엇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크리스 조던 되게 궁금했죠. 크리스 조던 굉장히 궁금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미드웨이 섬을 찾아갔습니다. 자, 크리스 조던이 미드웨이 섬에서 다시 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이 죽어있는 새의 정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있는 새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의 새끼입니다. 자,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새예요. 자, 날개를 쫙 펼치면 3m 정도까지 날개 길이가 펼쳐지는 굉장히 큰 새입니다. 자, 그리고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뭔가 정이 가는 새예요. 왜 정이 가냐면 일단 60년 정도를 삽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처음 짝짓기를 했던 암컷과 수컷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면서 100년 해로합니다. 바람도 피지 않아요. 네, 그 부부 세계 같은 드라마를 염두에 두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사실 그 금슬이 좋은 새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원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류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온도 하고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혼 선물로 원앙 같은 걸 주지 마세요. 네, 부정탑니다. 네, 근데 알바트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바트로스는 60년을 사는데 보통 5살에서 4살, 5살이 되면은 이제 짝짓기를 해서 암수가 연을 맺거든요. 그러면 거의 50년 넘게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면서 100년회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새들이나 혹은 야생동물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들도 보이는데요. 일단 썸을 탑니다. 약간 처음에 눈이 맞았다 그래서 바로 교미를 하지 않아요. 썸 탔다가 뭔가 틀어지면은 다시 다른 암컷이나 수컷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네, 썸을 타는 것도 모자라서 일단은 썸을 좀 타보다가 뭔가 연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 보통의 야생동물은 일단 짝이 맺어지면 바로 교미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연애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서야 네, 알을 낳습니다. 자, 이런 지금 여기 사서 선생님들 굉장히 놀라합니다. 네. 네, 굉장히 놀라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진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조류학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일단은 알을 2년에 딱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알을 3개월 정도 품어야 새끼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새끼가 날개가 자라서 엄마 새, 아빠 새를 따라서 다시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알을 품고 또 6개월 정도 그 새끼를 보살펴야 돼요. 암컷 혼자 혹은 수컷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암수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알바트로스의 일부 일처제가 정착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조류학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게 된 원인과도 흡사합니다. 이제 많은 영장류 학자들이나 진화생물 학자들은 인간이나 혹은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들이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서 일부 일처제가 많이 발견되는 중요한 이유를 특히 인간만 초점을 놓고서 보면은 인간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엄마 혼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빠와 엄마의 일부 일처제가 이제 확립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 조단이 찾아갔던 미드웨이 섬이 어떤 섬이냐면 세계에서 알바트로스가 모여서 썸도 타고 연애도 시작하고 그리고 연애가 무르익은 알바트로스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의 알을 까서 새끼가 날개를 자랄 때까지 먹이는 섬이 바로 이 미드웨이 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조던이 미드웨이 섬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알바트로스가 미드웨이 섬을 찾아와서 서로 춤을 추면서 썸을 타고 심지어는 썸을 타는 게 우리 사람들 뭐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처럼 춤을 추면서 서로 춤사위를 맞춰보면서 서로 적합한 짝인지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춤사위가 눈에 딱 익으면 그때부터는 쟤가 내 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미를 하는 모습,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이제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서 그 새끼를 이제 기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카메라에 담은 여러 모습들을 편집을 해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서 공개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 곳에서 크리스 조던 알바트로스라고 검색을 하면 크리스 조던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아무나 다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상도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뭔가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알바트로스 크리스 조던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느린 호흡과 그리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새끼의 죽음과 그리고 새끼의 몸속에 마치 설치미술처럼 놓여있는 저 알록달록한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크리스 조던이 이 알바트로스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부화가 된 다음에 그 새끼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자, 이런 장면을 포착을 합니다. 자, 알바트로스 어미가 알바트로스 새끼에게 무엇인가를 개워주고 있습니다. 자, 저 개워주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는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알바트로스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은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물오징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오징어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알바트로스가 그 물오징어를 포착해서 챈 다음에 자기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새끼한테 새끼한테 날아와서 이제 담아뒀던 것들을 개워가지고 먹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미가 먼 거리를 사냥해 와서 개워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새끼는 자신의 몸을 불려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날개를 키우는 거죠. 자,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바다에서 사냥을 하던 알바트로스 입장에서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건 다 자신의 먹잇감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물오징어뿐만이 아니죠.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플라스틱 부유물들이 대양의 바다 위에 엄청나게 많이 떠 있습니다. 근데 알바트로스는 그 부유물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판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얄궂게도 공교롭게도 더 얄궂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알바트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인 물오징어의 냄새를 유발하는 분자와 플라스틱에서 나는 냄새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논문을 확인해 봤는데 이 양쪽의 분자의 구조가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알바트로스 입장에서는 더 의심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오랫동안 본성에 각인되어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 냄새랑 플라스틱 냄새까지 비슷하니까 주저없이 자신의 배도 채우고 또 새끼한테 그걸 개워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도 좋다고 받아 먹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아 먹는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플라스틱 쓰레기만 받아 먹는 새끼들 같은 경우는 몸을 어느 정도 불리지도 못하고 아마 죽겠죠. 자, 그리고 알바트로스 어미들은 내 새끼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아마 섬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간간히 먹은 애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몸을 불려서 이제 날개가 이제 자라겠죠? 그 날개가 자란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하늘로 날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새끼새가 하늘을 날려면 일단은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기 전에 몸을 비우는 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몸을 어떻게 비우는지도 그 크리스 조던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새끼새의 몸으로 들어간 플라스틱이 밖으로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잘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새끼새들의 이 날개짓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몸속에 들어있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는 것을 따라서 날아가다가 영상을 보면 새끼새들이 픽픽 바다나 혹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바다로 떨어진 알바트로스 새끼들은 계속 파닥파닥 거리다가 익사해서 죽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알바트로스 새끼들은 굶주려서 죽거나 혹은 쥐떼나 다른 육상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리스 조던이 알바트로스가 떠나고 난 미드웨이 섬을 찾아갔을 때 이제 이런 흔적들을 섬 곳곳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날지 못한 알바트로스 새끼가 죽어서 흔적만 남고 그 알바트로스의 몸 안에는 그 알바트로스 새끼를 날지 못하게 만든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뭔가 되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시죠? 네, 인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생각 없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는 이런 알바트로스의 비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알바트로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캐나다의 한 대학의 연구팀이 평범한 미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들이 5mm 이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작은 플라스틱 조각, 흔히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평범한 미국 사람이나 평범한 캐나다 사람이. 그랬더니 다 모아놨을 때 1년 동안 그 사람이 섭취하는 플라스틱 양이 플라스틱 신용카드 20장 정도 분량이 되는 걸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다양한 해산물들, 네, 예를 들어 김, 네, 김의 겉에 굉장히 많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천일염, 네, 천일염 좋다고 여러분들 드시죠? 네, 그런데 천일염 염전에서 그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이제 녹아 들어가서 묻어서 우리 식탁에도 오르게 되는 거죠. 천일염. 그리고 캐나다 연구진이 특별히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 똑같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비슷한데 딱 어떤 습관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의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좀 더 많고 이런 사람들은 섭취량이 적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방금 물을 마셨죠. 평소에 생수를 드시는 분들은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많고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적다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플라스틱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생수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호주 등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마신 지금 사서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생각해서 주신 이 먹는 샘물, 플라스틱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먹는 샘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호주의 다른 연구진들이 우리의 대변을 지적거려 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변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반가운 뉴스예요. 왜냐하면 대변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섭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섭취하지만 그렇게 섭취된 미세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이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과학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좀 낙관적인 과학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다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약간 비관적이고 걱정이 많은 과학자들은 아니다. 우리 몸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큰 것들은 나오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조직이나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건강 피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과 건강 피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자 쪽을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우리 몸으로 들어온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낳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네.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건강의 영향이 계속해서 드러날수록 우리들은 우리가 배출한 욕망의 찌꺼기들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낳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알바트로스나 바다거북이나 가오리나 고래나 상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윌슨이나 우리나라 유아의 생물학자들은 지금 우리는 6번째 동물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5억 년 전에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을 해서 진화해오는 과정 속에서 5번에 걸친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멸종 사건은 특정 시점에 지구상에 있었던 생명체의 70%에서 98% 정도 되는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자취를 감춘 사건을 대멸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35억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대멸종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이 멸종한 사건입니다. 공룡 시대가 끝장이 나고 5번째 대멸종 사건으로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지구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룡이 멸종된 것과 버금가는 상황이 지난 20세기 후반의 수십 년 동안 지구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다양한 동물과 식물, 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진행 중인 6번째 대멸종이 앞서의 5번에 걸친 대멸종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은 5번째 대멸종은 지구에 떨어진 상당히 규모가 10km 정도 되는 운석이라고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대멸종 사건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6번째 대멸종은 가해자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 가해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나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하던 숙주는 박쥐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어떤 과학자들은 대멸종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지난 수십 년간의 이 인간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박쥐도 서식지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 서식지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개체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의인화를 해보자면 박쥐의 몸속에 거하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쥐와 함께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던지, 아니면 박쥐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숙주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니까 의인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숙주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박쥐 같은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박쥐처럼 때로 모여 삽니다. 그리고 박쥐가 서로 상호작용을 잘하듯이 상호작용도 굉장히 잘합니다. 결정적으로 박쥐보다 좋은 점이 있는데, 박쥐는 서식지도 줄어들고 있고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들은 서식지도 늘어나고 있고 개체수도 계속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네, 인간들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원래 박쥐에서 거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자꾸 인간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더 매력적인 점이 있습니다. 박쥐는 하루 종일 날아도 날 수 있는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루 종일 날면 맘만 먹으면 지구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면 지구도 한 바퀴 돌 수 있죠. 12시간이면 지구를 반 바퀴 도니까 24시간이면 지구도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지를 누비던 사냥꾼이나 나무꾼의 몸속으로 우연히 박쥐에게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인간이 앓지 않았던 병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퍼져봤자 그 나무꾼이나 사냥꾼이 살던 오지의 어떤 마을, 몇몇 가족에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나무나 혹은 짐승의 가죽들을 가지고 찾아오던 오지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6개월 정도 소식이 없으니까 가봤더니 오지 마을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죽어 있거나, 혹은 몇몇은 죽어 있고 몇몇은 이미 죽고 몇몇은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나은 상황을 발견하고 나서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숲속에 있는 마을에 무슨 괴이한 병이 돌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박쥐에서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넘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오든 헬리콥터를 타고 오든 자동차를 타고 오든 배를 타고 오든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큰 마을의 병원이나 도시의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큰 마을이나 도시의 병원에 의료진이나 혹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네,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아직 안 들리세요? 아, 들립니까? 네. 중간에 잠깐 건전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 자, 돈이 돌기 시작하고 빈부격차가 생기면 부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서민들과 나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것이 서민들은 평소에 먹지 못하는 식재료로 요리를 해서 먹어보자. 그래서 야생의 맛을 찾는 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하기 시작하면 조금 여력 있는 중산층들도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그전에는 먹지 않았던 야생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숲을 쑤시고 다니면서 야생동물을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만으로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야생동물들을 도시 근교에서 사육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육한 혹은 사냥한 고기나 혹은 사육한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시장도 생깁니다. 자, 애초에 굉장히 거리가 있었던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은 야생동물의 몸속에 거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야생동물의 바이러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굉장히 기회를 맞닥뜨리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증폭하면서 21세기 들어서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와서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등이 야생동물에서 인간에게 넘어와서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잘 극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2호 바이러스, 코로나 30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면 또 다른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언제든지 간에 인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18년에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확증을 했습니다. 조류에서 살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인간을 덮쳤고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돌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마스크를 착용했던 한 역사 속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류는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힘들긴 합니다만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은 희생자들이 낳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의 희생자가 생긴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되고 그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류가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2025년 혹은 2030년 혹은 2040년의 어느 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 변종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감염력도 센 데다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100년 전처럼 젊은 사람들까지도 공격하는 살상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강의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일단은 6번째 대멸종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기까지 하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 사이에 깨진 균형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혹은 박쥐 같은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야생동물 안에 거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올 필요가 없도록 하는 환경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과 자연 생태계 사이의 깨진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자,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자면 그게 바로 근본적인 백신입니다. 생태 백신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죠. 생태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현명하게 넘긴 다음에 코로나25, 코로나30 혹은 또 다른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근데 방금 제가 언급한 생태 백신을 우리가 빨리 자리 잡게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나 혹은 지금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먼저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따라오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많이 넘어올 때 그 바이러스를 견디는 힘을 우리들이 견뎌내야 됩니다. 자, 그 힘은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너무나 밀집되어 있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그리고 밀폐된 곳에서 상호 교류하는 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로 만들 것인지 중요하겠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직장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육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 9개월간의 바이러스 유행 사태를 통해서 그런 밀집, 밀접, 밀폐의 산밀 환경이라고 부르는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 환경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에도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취약한 노동 환경을 개선을 하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밀집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으로도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교실에 모여있는 학생 수들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노력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도 지금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이러스 공격에 강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행동 백신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생태 백신을,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행동 백신을 우리 사회 안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바이러스의 위기로부터 조금 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빌려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시는 질문이나 혹은 꼭 제가 지금 댓글들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서 오늘 강의와 연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간 많은 이야기들을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긴 호흡으로 고민을 하시고 싶으시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이재각 교수와 함께 쓴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나, 혹은 제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할 때쯤에 펴낸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재밌다기보다는 제가 무거운 얘기를 많이 드려가지고 어쩌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유옥수님께서 가장 유용한 생활팁 강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거 사실은 저도 어디서든지 간에 제일 강조하는 게 1순위는 손 씻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손을 굉장히 잘 씻거든요. 강박적으로 손을 씻어라. 1순위가 손 씻기고요. 2순위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근데 왜 2순위가 마스크 착용이냐면 사실 실외 공간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그렇게 철저하게 착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실내에서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되는 밀집 환경이 아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조심해도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말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바이러스 전파의 주된 경로인 비말이 많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지키셔도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3월에 우리나라만큼이나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는 곳으로, 뭐 확진 환자들은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만 잘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의 독일인데요. 유럽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3월에 이제 시민들에게 코로나19의 위협을 이제 알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세 가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성, 다른 하나는 서로에 대한 연민, 그리고 세 번째는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포가 있으면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서로가 서로 연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성이나 연민이나 연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상실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더 나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는 굉장히 감염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고, 또 어떤 나라는 대응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유행은 어느 순간은 끝나겠죠.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표를 매겨보면 사실은 희생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이성이나 연민이나 연대의 역량을 얼마나 훼손시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 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에 그걸 얼마나 더 고양시켰는지에 따라서 바이러스 유행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진 상태로 나아갈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성, 연대, 연민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책으로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고, 또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홍보를 하자면 제가 지금은 TBS라고 하는 곳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 반에
네, 유튜브나 혹은 TBS, 네, 유튜브나 혹은 TBS, 네, 케이블 채널 TBS를 통해서 신박한 벙커라고 하는 과학 프로그램에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출연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 유용한 팁들을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이랑 또 다른 전문가분이랑 같이 이제 매번 회마다 주제를 달리하면서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유튜브는 이제 개설을 할 예정인데 유튜브나 혹은 팟빵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YG와 JYP의 책걸상이라고 하는 북토크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2번씩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까지 시즌1, 시즌2 300편 이상의 클립들이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월 2일부터 이제 시즌3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읽은 책들,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자유롭게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서 좀 아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찾아서 읽거나 신박한 벙커를 보시거나 책걸상 팟캐스트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